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전, 아들이 내게 했던 이 말은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내게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 달에 약 67만 원만으로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없고 상주 간병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40년 동안 일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고 은퇴할 무렵에는 내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병원에 가는 일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겠죠. 70을 넘기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아라. 요양보호사를 불러라. 요양원에 들어가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노후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선택을 모두 시도해보고 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달 동안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요리도 할 수 있었고 운전도 했고 일상적인 일들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깨는 늘 쑤셨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어졌고 장을 보고 오면 숨이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은 나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너희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될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고 손주들은 현관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거실을 채우는 웃음소리.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아내는 둘 다 하루 종일 일했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친구들로 늘 바빴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혼자 남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었죠. 다만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혼자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금은 조금만 드세요. 혈압 때문에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해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손님이에요. 여기선 방해가 돼요. 어느 날 밤 나는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인 건 알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외출하면 아버님이 너무 조용해지세요.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보여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전, 아들이 내게 했던 이 말은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내게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 달에 약 67만 원만으로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없고 상주 간병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40년 동안 일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고 은퇴할 무렵에는 내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병원에 가는 일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겠죠. 70을 넘기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아라. 요양보호사를 불러라. 요양원에 들어가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노후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선택을 모두 시도해보고 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달 동안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요리도 할 수 있었고, 운전도 했고, 일상적인 일들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깨는 늘 쑤셨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어졌고, 장을 보고 오면 숨이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은 나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너희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될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고 손주들은 현관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거실을 채우는 웃음소리.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아내는 둘 다 하루 종일 일했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친구들로 늘 바빴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혼자 남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었죠. 다만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혼자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금은 조금만 드세요. 혈압 때문에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해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손님이에요. 여기선 방해가 돼요. 어느 날 밤 나는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인 건 알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외출하면 아버님이 너무 조용해지세요.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보여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과 사는 건 좋아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해요.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나는 민수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안전을 걱정했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냄비를 들면 손목이 아팠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청소는 금세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계단은 매일같이 내가 더 이상 염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오후 전구를 갈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구가 미끄러졌고 나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 파트타임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박미영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따뜻한 미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부엌에서 내 물건을 만지는 기분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장도 대신 봐주었습니다. 가끔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잠시나마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곧 비용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파트타임 요양보호사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약 530만 원이었습니다. 내 국민연금 수입은 약 290만 원 정도였고 저축은 있었지만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식사 후 바로 부엌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미영 씨는 나중에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점점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방식에 맞춰야 하지? 그러다 그녀는 가족의 긴급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습관, 다른 성격.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한 달을 채우지 못했고, 네 번째는 2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누군가 새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이 전부다. 건강하기만 하면 혼자 살든 누구와 살든 상관없다. 아들 민수는 집 근처에 있는 요양시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한 달에 약 400만 원. 방은 깨끗했고 의료진이 상주하며 식사도 모두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 달만요. 경험 삼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혼자서 계속 방법을 찾는 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입소하던 날의 기분은 묘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느낌이었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만났고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12시 점심, 5시 30분 저녁, 밤 9시 소등. 나는 원래 밤형 인간입니다. 자정까지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밤 9시가 되면 복도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면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정우 어르신,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나는 75년 동안 내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내게 언제 자야 하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밖으로 산책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출구 쪽으로 향하자 직원이 나를 막았습니다. 김정우 어르신, 외출 시간은 오후 7시까지입니다. 안전규정이에요. 안전규정? 그 2단어는 내 감옥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었고 생각도 또렷했으며 기본적인 일상은 스스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미 모든 독립성을 잃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매일 밤 전기톱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말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다. 아버지, 한 달은 지내보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게 낫지 편안한 감옥에 갇혀 사는 건 못하겠다. 시설을 나서던 날 햇빛은 더 밝게 느껴졌고 공기는 훨씬 신선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은 가벼웠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나는 모든 선택지를 다 시도해본 상태였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요양원.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내 주변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공원을 지나 초등학교 앞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웃에 사는 박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늘 바빠 보이고 늘 지쳐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 또 일찍 못 나가 민준아. 팀장님이 지난주에도 뭐라고 하셨어. 전화를 끊은 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6살 딸을 거의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따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는 없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이 길로 지나가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이 이름이 뭐죠? 지안이에요. 1학년이에요. 내일 3시에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지안을 데리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지안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서연 씨가 퇴근해 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을 조금 더 해서요.
꼭 드세요. 나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제가 도움받고 있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지안을 데려왔고 서연 씨는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서연 씨 남편은 내 집에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었고 서연 씨는 내 온라인 공과금 납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안은 우리 둘이 함께 걷는 그림을 그려주었고 구석에는 항상 커다란 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내 현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저희 삶을 바꿔주셨어요.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잊고 살았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기만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기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댓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과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직접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플 수도 있고 자식들과 사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의존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 도움을 받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한 달에 530만 원을 쓰며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약 67만 원으로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은 서비스를 살 수는 있지만 관계를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가 나를 돕는 건 내가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녀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고 느려졌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사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경험,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 나이는 당신을 쓸모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넷째, 노화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서연 씨를 도우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서연 씨 가족은 일주일에 2번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지아는 계속 내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나는 다른 이웃들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식적인 계약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이웃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중에 정말 크게 아프면요? 당연히 리얼한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회가 정해준 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답을 다시 찾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내 대답은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선택지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할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돈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뎁틀 하나가 이 모든 걸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건강이다. 건강하면 나머지는 훨씬 쉬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몸을 돌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관계를 쌓으세요. 언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된 삶이 더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75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살게 될 나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내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